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둔기로 머리에 습격을 당해 머리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17차례 더 가격을 당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는 10대 중학생으로 현장에서 2시간 넘게 배회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우울증이 심해졌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새벽에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에 유감을 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초유의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한파에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한 달 넘게 늦은 첫 결빙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10여 초 짧은 시간 동안 둔기로 17차례나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중학생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배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 배현진 의원이 들어오자 말을 걸더니 돌연 둔기를 꺼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무려 10초가 넘게 17차례의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 괴한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0대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배 의원은 머리를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피를 1cm가량 봉합한 뒤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출혈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성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진은 다행히 큰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불안을 호소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의 얼굴 곳곳에는 예리한 물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며 2차례 물으며 접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범행 2시간 전부터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YTN 취재 결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군은 만 14살로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군 측은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의사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돌도 평소 외출할 때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시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습격을 당하면서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정치인이 피습되는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과 3주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는데요.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한동안 당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2년 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가 70대 유튜버에게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받았고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당해 얼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중 속에서 이렇게 이 유세차를 오르는 순간에 신기의 발을 하나 거치는 순간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피습의 정치권은 비상입니다. 많은 시민을 접촉해야 하는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이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데요. 정부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찰에 지시한 가운데 실효적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피습 사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번 피습 사건으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관련 경찰의 경호, 경비 대책이 선거운동 기간으로 제한돼 있는데 좀 더 앞당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윤 청장 및 소속 행안위원들과 이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대책위의 또 다른 임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해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도 배현진 의원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 의원 피습 소식에 굉장히 놀라고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정무수석의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피습 소식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셨고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빨리 키위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대책들 강구하고 경호 강화하고 이런 조치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화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됐던 이자스민 전 의원 기억하시나요? 8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한 차례 비례대표를 지낸 이 전 의원, 이번에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으로 넘어와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9번이지만 앞순번 주자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넉 달에 불과하지만 정의당 지붕 아래에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적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면서 탈당을 했죠. 어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번대로라면 6번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7번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22년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했고 배복주 전 부대표 역시 탈당을 하면서 8번과 9번에게 순서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의 잇따른 탈당과 사퇴, 정의당 비례대표 선정에 큰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려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사퇴 때문인데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측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면서도 이 의원 사퇴는 꼼수가 아니라 선당우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류호적 의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뭐 나가셨으니까 예. 뭐 본인 뜻한 바대로 이뤘으면 좋겠고 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례 1번 현역 의원이 예. 나간 일은 저희 20년
20만 년 진보정당 역사상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 국민들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은주 의원이 사퇴했어요. 네, 지금 11월에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이 나온 분인데 예.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예. 선거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급 사무원을 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예. 자칫 3월 달에 선고가 나면 당에 예기치 않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예. 이은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선당 후사를 해주신 거죠. 총선 직전에 당선 무효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 당에 되게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컸던 거죠. 내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이고 또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현장에 적용해왔는데 내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상해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체 83만여 곳과 근로자 800만여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점을 좀 갖춰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 기록해야 하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워낙 사업 분야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우선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충실히 따르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만 넘어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면 골목 식당이나 카페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자영업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도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18.7%는 5인 미만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 16.5%는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나 재해는 업종별 차이가 큰 만큼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혼란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식음료 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식당이나 카페 자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번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의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2년간 허송 세월의 이제와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소 요건으로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고 저희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는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부당한 인사기록이나 재판을 내용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다투고 있는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증인도 많아 선고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무려 5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비판적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거나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비화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반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건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예통합 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한 데다 재판 도중 폐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1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엔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공판만 277차례 열린 5년간의 마라톤 심리 끝에 한때 사법부 최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의 입학이 모두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테크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 국가로 평가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횟수와 다양성 증가로 보다 유연한 핵 전략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부장관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국 외교부 순웨이등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외교부 부부장 순웨이등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순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을 만나 외교회담을 열었습니다. 순 부부장은 이번 방북 기간 북중 외교회담을 다시 열고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에 있는 한 공항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억류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지품이 문제가 됐는데 마약도 아니고 인화물질도 아닌 지도가 문제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선양에 도착한 70대 사업가 정모 씨. 항상 해오던 입국 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으려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세관원들이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인 지도에는 중국과 또 그 아래 타이완이 뚜렷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세관원들은 현장에서 지도를 압수하고 정 씨를 사무실에 붙잡아뒀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 불과한 타이완이 이렇게 표시됐다면 자칫 독립국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세관원 측의 설명입니다. 다이어리에서 지도를 뜯어내고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정 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지 영사관 측은 중국의 조사 경위 확인을 요청했다며 과도한 조치라면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해관총서는 비슷한 이유로 저장성 공항에서 한 여행객의 관광 가이드북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타이완 표시와 함께 티베트 자치구 국경이 명확하지 않고 남중국해 구단선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1차적으로 정부 당국 간 협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타이완 문제가 예민한 이슈인 만큼 중국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향토 유적인 단군 성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성전 내부 2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단군 성전은 1946년 독립운동가 김재형 선생을 주축으로 청주 일대에서 만들어진 단군 봉찬회가 단군을 기리는 비를 세워 건립한 곳으로
매해 개천절에 단군 탄생을 기념하는 개천대제를 지내왔습니다. 단군 성전은 지난 2015년 청주시 향토유적 제84호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세 채와 그 안에 있던 취나물 400kg이 불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는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홍해 긴장으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알-아티피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핵심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으며 후티를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항전 의지를 불태웁니다. مهما كان التصعيد الأمريكي والبريطاني ستكون نتائجه عكسية. لن يؤثر على قرارنا. نحن مصممون على هذا القرار وهذا الموقف. 이 같은 홍해 긴장 고조에 따라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종가는 77.36달러로 전날에 비해 3%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2.4% 올랐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e attacks on Red Sea shipping are adding tensions, costs to global trade, exacerbating trade disruption due to geopolitics and climate change.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유류창고를 공격하는 것도 원유 공급망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군중을 공격해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쳤다고 AFP, AP통신이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시라프 알키드라 보건부 대변인은 이번 일은 끔찍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등을 태운 러시아 수송기 추락 사고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전쟁 중에도 그나마 이어져 왔던 포로 교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 일대를 날던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이 수송기에는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 승무원 등 7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곧바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из района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несла зенитными ракетами удар по этому самолету, который стал фатальным. 우크라이나 소행임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았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추락 지점 주변에서 대공 유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추락 직전 비행 데이터와 음성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 2개도 수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펄쩍 뛰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락 사고가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러시아 측에 돌렸습니다. 국제조사단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Потрібно встановити усі чіткі факти, настільки, наскільки це можливо. Враховуючи, що
падение летака сталося на російській території поза нашим контролем. 우크라이나군은 당시 벨고로드에 자신들은 데이터 수집용 드론을 보냈는데 러시아는 공격용 드론을 띄웠다며 러시아의 오인 격추를 시사했습니다. області для збору даних Росія запускала з Білгородщини дрони камікадзе. І, власне, російські повідомлення в цей день підтверджують, що російські працювало по українських безпілотниках.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최소한의 인도주의 협력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포로를 교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송기 추락 사고가 양측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포로 교환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지 질문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원은 실제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의회가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본선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방문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을 찾아 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 성격입니다. 재임 기간 막대한 해외 투자를 끌어왔다며 한국의 삼성을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You have a thing called Samsung. You make a lot of these computer chips. Come to America. Well, not only they, but a total of $50 billion is coming to America, building factories in America.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유세장에 등판하듯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법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Daring a judge to either sanction him, which becomes the story, or if not, then letting him get away with breaking the rules, which also makes him look powerful.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40대 34로 트럼프가 이긴 데 이어 다자 대결에서도 36대 30으로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지율 격차인 6%포인트는 오차 범위에 걸친 수치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아직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 등은 트럼프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면서 당내 경선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며 지난 수십 년 대선 역사상 가장 긴 본선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Why do you want to join the CIA? I'd like to help my countr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Find the terrorist in the internet haystack. How is this all possible? Emails, chats, SMS, whatever. The government knows that we have these documents now. We will call them out on it.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I, sitting at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으로 여러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그중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통화 기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폭로했다. 35개국 정상급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해킹 작전은 6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9.11 테러 같은 사건을 50건 이상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고 As to the individual who has admitted to making these disclosures, he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자로 몰린 스노든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의 여권 만료로 한 달간 체류하는 신세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망명 신청 허가를 받고 러시아에 체류하며 스노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nd that's a problem because privacy matters. Privacy is what allows us to determine who we are and who we want to be.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죠. 오후가 되면서는 무려 닷새 만에 한파가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도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영상으로 올랐는데요. 이 한파특보는 강원 내륙과 경북 상가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골목길과 이면도로에는 빙판이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하늘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이나 나들이 가신다면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한파 없이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제니씨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